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라이트입니다. 이래경 전 민주당 혁신위원장 사퇴 후 폭풍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도부에도 전날 저녁에야 통보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대체 누가 추천하고 어떤 검증을 거친 건지 당 내에서도 불만이 터져나고 있는 상황. 다음 주 월요일 민주당 의총이 예정돼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좀 더 명확한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해볼 포인트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오늘 검찰에 두 번째 자진 출석했지만 조사나 면담은 또 불발됐죠. 법률가인 송 전 대표가 모르진 않았을 텐데 어떤 속내가 있는 걸까요? 이 밖에 정치권 관심 뉴스들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고요. 수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6월 7일 수요일 뉴스나이트 수요일 뉴스입니다. 한국노총이 7여여 만에 노사정 대표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고공농성 진압에 대한 반발인데 최종 탈퇴 여부는 대정부 압박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 혁신위원장에 임명했다 사퇴한 이래경 씨 논란과 관련해서 당대표는 결과에 무한 책임을 지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퇴나 사과 요구에는 말을 아꼈는데 다음 주 의원총회가 당 내용의 분수령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두 번째 자진 출석했다가 검찰의 조사 거부로 귀가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마음이 다급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수사에 응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보석 석방됐습니다. 유가족들은 박 구청장이 트라우마를 얘기하는 게 자신들을 얼마나 조롱하는 거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5%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금리가 높고 주택시장 부진이 이어져서 소비와 투자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북한 총영사관 직원의 가족 2명이 행방불명됐습니다. 일각에서는 해외 탈출 시도 가능성도 나오는데 우리나라 망명을 목표로 했을 수 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후 7년 5개월여 만에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한 건데 이로써 노사정 대화 창구가 단절되게 됐습니다.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고공농성을 벌이던 금속노련 간부들이 체포된 전남 광양에서 열렸습니다. 정부의 과잉 진압에 대한 성토가 이어진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결국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전면 중단이 결정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심판투쟁의 일환으로 경사노위 참여와 비참여를 바라보는 것이고 오늘부로 경사노위의 모든 대화기구에서 한국노총은 전면 중단할 것임을 결의했습니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전면 중단한 것은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노동시장 유연화에 반대하며 불참한 이후 7년 5개월 만입니다. 이로써 노정대화는 물론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창구는 당분간 단절되게 됐습니다. 그러나 최종 탈퇴 결정은 김동명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불참이 아니라 탈퇴를 선언할 경우 재가입을 위한 별도 의결 절차까지 거쳐야 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정부 투쟁 과정에서 경사노위 최종 탈퇴라는 또 하나의 정부 압박카드를 남겨놓은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참여 중단과 동시에 한층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유혈진의 사태의 이면에는 윤석열 정권의 뿌리 깊은 노동 혐오와 정치적인 계산, 술수 이런 것들이 숨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 번의 뜨거운 투쟁이 아니라 정권 내내 강력하고 끈질기게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할 때부터 탈퇴를 선언했던 민주노총과 달리 크고 작은 위기를 넘기며 대화에 참여해온 한국노총마저 탈퇴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 결정에 매우 안타깝다며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중단에 대해서 정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입장문을 통해 사회적 대화는 정쟁의 대상이라 특권이 아니라며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발언 논란으로 임명된 지 9시간 만에 사퇴한 이래경 전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천안함 자폭 표현은 과했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원인 불명 사건이라면서 북한 공격에 의한 침몰은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친명계 일각에서 전 천안함장에 대한 비판까지 또 터져나오면서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래경 바른백년 명예이사장이 민주당 혁신위원장에서 물러난 지 이틀 만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사퇴에 불씨를 댕겼던 천안함 자폭이라는 표현은 과했다며 정확히는 원인 불명 사건이라는 게 자신의 입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 안팎의 거센 비판에 발언 수위를 낮췄지만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 공격에 의한 침몰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친명계 일각에선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거친 표현으로 비난해 논란을 일으킨 권칠승 민주당 대변인을 두둔하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군인이라면 경계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군인이라면 이 경계에 실패하거나 여러 가지 이 침략을 당한 것도 어찌되건 그 부분에 대한 책임감도 결국 있습니다. 당장 여당은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는 전국 보훈 가족 모두에게 큰 분노를 일으켰다며 이재명 대표의 공개 사과는 물론 권칠승 대변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의 당직을 박탈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중징계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파장이 가라앉지 않자 권칠승 의원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을 비롯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도 당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선 무한 책임을 지는 게 당대표의 역할이라며 몸을 낮췄지만 사퇴나 사과 요구엔 입을 닫았습니다. 당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당대표가 언제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결과에 대해서는 언제나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대표가 하는 일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책임지셔야 되나요? 민주당 지도부는 새 혁신위원장을 서둘러 인선해 사퇴 수습을 꾀하려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번엔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는 기류도 적지 않아서 다음 주 월요일 의원총회가 민주당 내홍의 분수령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국민의힘은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공개 비판해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 대변인을 내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의 원내대변인은 YTN과의 통화에서 내일 오전 권 수석 대변인의 징계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상범 수석 대변인도 오늘 논평에서 권 수석 대변인이 국민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한 막말을 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나서 당직 사퇴와 국회 윤리위를 포함한 모든 징계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레 공석이 된 사무차장 인선을 논의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수용과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선관위 장악 시도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발 속에 선관위는 감사 부분 수용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특혜 채용 논란이 가라앉지 않은 선관위를 보름 만에 다시 항의 방문했습니다. 기관의 병폐를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지만 감사원의 직무감찰 거부 방침은 유지하고 있다며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선관위가 고발하는 대상들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라.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자세 자체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오만스럽고 독선적인 모습이 아닌가.
연일 거세지는 압박에 선관위도 감사원의 감사 수용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선관위원들의 거취 문제는 일단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노태학 위원장의 입장으로 대신했습니다. 석고되지 않은 심정으로 참으로 깊이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원인을 규명하고 또 문책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이 선관위를 찾아가 압력을 행사하는 건 선관위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략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총선을 10달 앞두고 감사원을 앞세워 선관위를 장악하려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의 돌격대 유병호 체제 감사원의 선관위 장악 프로그램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거대 양당의 신경전 속에 국정조사 세부 협의는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북한 해킹 관련 보안 점검 문제 등 선관위 관련 사안 전반을 다뤄야 한다는 여당과 특혜 채용에만 초점을 맞추자는 민주당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선관위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선관위원들은 모레 회의를 열고 특혜 채용 의혹으로 사퇴한 사무차장 후임 인선을 논의합니다. 감사원의 수사 의뢰 압박도 여전한 상황에서 만장일치로 감사 거부를 결정했던 지난 회의와 다른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나힌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 다시 자진 출석했지만 이번에도 조사를 거부당하고 돌아갔습니다.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까지 진행했지만 검찰은 수사가 더 진행된 뒤 때가 되면 부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달여 만에 다시 검찰청을 찾은 송영길 전 대표는 이번에도 현관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변호사 면담도 안 된다고? 네. 조사도 면담도 거부당한 채 2분 만에 빈손으로 검찰청을 나온 송 전 대표. 준비해온 10쪽짜리 입장문은 해명보다는 검찰에 대한 비판이 줄을 이뤘습니다. 검찰이 편향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대표적 사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 수사 상황을 거론했습니다. 민주당 전체를 벌집 쑤셔 놓은 듯 요란하게 수사를 하고 국회의원 2명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김건희 여사는 소환은커녕 서면 질문도 못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앞에 쥐 같은 모양새입니다. 그러면서 같은 돈봉투 사건이라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경고 조치를 받았던 2017년 검찰 특수활동비 만찬 사건이야말로 죄로 다스려야 할 사안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이 같은 사안들은 내버려두며 민주당 수사에만 매진하는 건 정치쇼라며 어서 자신부터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불러다 억지로 진술을 강요하고 민주당을 이간질시키고 국회의원들을 구속영장 청구할 것이 아니라 저 송영길을 소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을 소환하라는 푯말을 들고 검찰청 앞 1인 시위까지 진행했지만 정해진 일정대로 수사할 거란 검찰의 입장은 그대로입니다. 의혹의 정점에 있는 송 전 대표는 수사가 더 진척된 뒤 적절한 때가 되면 알아서 소환을 통보할 거라는 설명입니다. 야권만 노골적으로 수사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법무부 수장인 한동훈 장관이 나서 대응했습니다. 이거저거 갖다가 끌어붙이실 게 아니라 지금 본인한테 돈봉투, 본인을 위해서 돈봉투 돌린 혐의로 지금 국회의원들이 체포동의안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절차에 따라서 다른 국민하고 똑같이 대응하시면 될 문제 같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구속심사에 대비하면서 수수 의원으로 의심되는 20명가량을 추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수 의원들까지 어느 정도 조사한 뒤 송 전 대표를 부르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서 실제 소환까지는 더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정부가 국가보조금 비리가 확인된 민간단체 명단을 공개하고 문제 예산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여당도 보조금 비리 폭로를 이어갔지만 야당은 정부가 보조금을 앞세워 시민사회 통제에 나섰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최근 3년간 민간단체 국고 보조금을 감사한 결과 300억 원 넘는 비리가 발견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철저한 단죄를 지시했습니다.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정부는 전부처 감사관 회의를 소집해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보조금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엄정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부당하게 타낸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추가 감사 그리고 경중에 따라 수사까지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정단체 이름을 공개해 앞으로 정부 보조 사업에서 배제하고 방만하게 운영된 예산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부조리를 신고한 시민에겐 파격적인 포상금을 주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감사 기간에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 창구를 다양화하겠습니다. 또한 공익 가치가 높은 신고건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전장연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며 정부 발표에 힘을 실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시위 참여한다. 월급을 받으니까 참여한다. 참여하지 않으면 잘라버리겠다. 그러니까 당신들 월급 받기 위해서는 지하철 시위 나와야 된다는 식으로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시민사회를 통제하려고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며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시민사회에 대해서도 줄 세우기에 들어갔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 전 부문을 정권의 통제 아래 두려는 모습입니다. 국민 통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정행위 엄단엔 여야 이견이 없지만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의도에 대한 해석을 두고 온도차를 보이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이승매입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서울시 보조금으로 불법 시위를 했다는 국민의힘 주장과 관련해서 전장연은 보조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서울시의 중증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해 장애인 권리 증진 캠페인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은 것을 여당이 정부 보조금으로 몰아간다고 비판했는데요. 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장연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정부 보조금은 제로라고 이렇게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자들과 그리고 회원들에게 그 회비로 우리는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리중심 직무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직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리옹호 직무, 그리고 인식 개선 직무, 그리고 문화예술 직무. 이거는 서울시 공모할 때 나온 직무들의 내용들입니다. 또 찾아가가지고 장애인, 비장애인들에게 인식 개선 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직무를 하라라고 하고 만들어진 것이 바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입니다.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대북 소금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가 유용 혐의에 휘말린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민화협이 당시 정부의 물품 반출 승인조차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민화협의 대북 소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 2020년에 민화협으로부터 물품 반출 승인 신청을 받았지만 서류가 미비해 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소금 지원 사업은 당시 물품 반출 승인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통일부가 반출 사후 보고를 받을 대상도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에 선출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외교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내년에는 한미일이 나란히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는 만큼 북핵 공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유엔 회원국 192개 가운데 무려 180표, 압도적인 지지로 우리나라가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에 선정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외교의 승리라고 자축했습니다.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가 국제사회의 폭넓은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음을 확인해 준 성과입니다.
우리나라는 역대 세 번째이자 11년 만에 안보리 이사국이 됐는데 대통령실은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이로써 지난 1997년에 이어 두 번째로 나란히 이사국으로 활동합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과 유엔 안보리 간의 연계 그리고 공조 방안이 훨씬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미일 밀착은 가속화됩니다. 대통령실은 워싱턴 선언에서 약속한 한미 핵 협의 그룹 NCG는 올여름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연내 제도화를 목표로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한미일 워싱턴 3자 회담이 진행됩니다. 안보실 관계자는 이와 별도로 3국 미사일 경보 정보 연동은 올해 안에 완성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기조에 발맞춰 윤석열 정부의 안보정책 최상위 지침서 국가안보전략에는 문재인 정부 때 없었던 한미일 관련 부분이 등장했습니다. 새로운 수준으로 협력 재고, 북한 도발에 대응해 안보협력 강화가 핵심입니다. 5년 만에 개정된 안보전략엔 문재인 정부 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모두 빠진 대신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는 우리가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한다면서 한반도 문제도 이틀 안에서 접근한다고 지난 정부와 차별점을 설명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방사능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생선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지만 도쿄전력의 원전 오염수 방류는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태평양 도서국들이 오염수 처리에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일본 측은 현실성이 없다며 계획대로 방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도쿄전력이 지난 4월 1030m 길이의 해저 터널을 완공한 데 이어 해수 주입까지 마쳤습니다. 오염수를 해저 터널로 보내는 직전 단계인 수조 일부 공사까지 완료하면 방류를 위한 모든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다음 달 초순에 방류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진 만큼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셈입니다. 本年春から夏頃に海洋放出を開始すると見込むということをお示しをし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引き続きこの安全対策、そして風評対策に万全を期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태평양 도서국 포럼 PIF는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대신 콘크리트의 재료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콘크리트와 오염수가 섞이면 열이 발생해 오염수 내 트리튬이 공기 중으로 증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에서 오히려 트리튬을 흡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오염수는 방사성 폐기물로 후쿠시마 이외 지역으로 옮기는 건 어렵다는 점 등 기술적, 법적으로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제1원전 내부 손상에 대한 대책이 불충분하다는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지적 등 일본 내부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여기에 지난달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세슘이 검출되는 등 방사능 기준치를 넘어선 물고기가 잇따라 발견되며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성의 있는 설명을 거듭 약속해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OECD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상향하면서 우리나라 전망치는 1.5%로 소폭 내렸습니다. 특히 세계은행은 내년 미국과 중국 모두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해서 우리 경제에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잇따라 올해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잡았습니다. 세계은행은 2.1%로 0.4%포인트, OECD는 2.7%로 0.1%포인트 상향했습니다. OECD는 하지만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1.5%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고금리와 주택시장 부진이 소비와 투자에 부담을 주고 있고 대중국 반도체 수출 감소가 큰 타격이라는 겁니다. OECD는 내년 하반기에나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그때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내수 서비스 소비가 살아나는 것이 중국 경제를 견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살아나도 한국의 대중 수출이 올해 당장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 부품을 갖다가 자급화하는데, 디스플레이 같은 걸 자급화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OECD는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2.1%로 석 달 전보다 0.2%포인트 낮춰 회복세가 느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세계은행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4%로 기존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낮췄는데 특히 중국과 미국의 경우 올해보다 성장률이 대폭 낮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금리 인상 효과가 시차를 두고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중국의 경우 공급망이 미국 동맹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됐습니다. By the end of 2024, 30% of emerging market developing economies will have per capita income still lower than what they had prior to the pandemic in 2019. 수출 다변화에 속도가 붙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내년에도 큰 폭의 회복세를 보이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네, 다음 달부터 국산차에 붙는 세금이 줄며 소비자 가격이 인하됩니다. 국세청이 수입차에 비해서 국산 승용차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역차별을 개선한 건데요. 소비자 부담 얼마나 줄어드는 걸까요? 오인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국산 승용차는 수입차에 비해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되면서 역차별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국산차는 제조 비용에 더해 유통비용과 판매 이윤을 합쳐 개별 소비세 등이 과세되는 반면 수입차는 수입 신고 가격이 세금 기준이었습니다. 판매 가격이 같아도 국산차의 과세 표준이 수입차보다 높아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 같은 국산차 역차별 논란에 국세청이 세금 계산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출고되는 국산 승용차부터 기준 판매 비율 18%를 적용해 과세 표준을 산출하기로 한 겁니다. 공장 출고가 4,200만 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과세 표준이 기존보다 756만 원 줄어든 3,444만 원으로 낮아져 개별 소비세 등 관련 세금이 54만 원 줄어듭니다. 세 부담이 감소하면서 소비자 가격도 54만 원 인하됩니다. 기아 소렌토 4천만 원은 52만 원, 르노 XM3 2,300만 원은 30만 원, KG 토레스 3,200만 원은 41만 원이 각각 떨어집니다. 바뀐 개별 소비세 시행령은 앞으로 3년간 적용됩니다. 국산차의 개별 소비세 부과 기준을 합리화해서 수입차와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동등한 가격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산차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이번 달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가 재연장되면 과세 표준 하향에 따른 세 부담 감소 폭은 줄어들게 됩니다. 개소세 탄력 세율이 연장되면 현대차 그랜저의 과세 표준 하향에 따른 세 부담은 39만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당시 용산구 재난안전과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유가족들은 구치소를 빠져나온 박희영 구청장을 향해 달걀을 던지는 등 법원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치소에서 빠져나오는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을 둘러싸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경찰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됩니다. 박 구청장이 구속된 지 5달 만에 보석을 허가받고 풀려났습니다. 뒤에 유족분들 계신데 하실 말씀 없으세요? 박 구청장은 지난 2일 보석 신문에서 참사 여파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보석 석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인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그리고 보증금 납입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법원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식을 잃은 유가족이 그 트라우마가 어떤지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본인의 트라우마 부분을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유가족을 조롱하는 것인지. 이태원 참사 직후 경찰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찰 간부들도 지난 1일 보석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주요 피고인들은 지난 1월 중순쯤 재판에 넘겨져
다음 달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유가족 측은 이들 대부분이 첫 번째 공판기일 정도만 마쳤을 뿐이라며 재판 진행 속도에 답답함을 표합니다. 구속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4, 5주에 한 번씩 기일을 잡는 방식으로 재판이 아주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제대로 된 공판 진행 의지가 있는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사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처리하라고 요구한 유가족들. 앞으로 매일 아침 용산구청에서 박희영 구청장의 출근을 막아설 계획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이 법정에서 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측도 기호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반면 기호 의원 측은 지난 공판에서 양복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대가성이 없었고 또 나머지 금품은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기호 의원은 지난 2016년 부지 인허가 알선 대가와 선거자금 명목으로 이 전 대표에게 정치자금 1억 원과 양복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당시 1기로 임용됐던 검사가 추가로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수처 수사 1부 소속 최진홍 검사는 최근 1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최 검사는 지난 2007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다가 재작년 1월 공수처에 임용됐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3월 WBC 대회 기간 중에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선수들에 대해서 징계를 내렸습니다. 3명 모두 출장 정지에 중징계는 피했습니다. 보도에 김상희 기자입니다. 오전 11시에 시작한 상벌위 회의는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종료됐지만 허구현 총재의 마지막 결재까지 시간이 길어지면서 오후 5시가 돼서야 공식 발표됐습니다. 두 차례 주점을 출입한 김광현에게는 사회봉사 80시간, 제재금 500만 원이, 한 차례 출입한 이용찬과 정철원에게는 각각 사회봉사 40시간, 제재금 300만 원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KBO는 앞으로 국가대표 운영 규정을 보다 세분화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철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수들은 도쿄에서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면서 적극 해명에 나섰고 조사위원회도 해당 유흥주점 관리자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있는 사실대로 거짓없이 다 잘 얘기했고요. 오늘 상벌위 결과를 잘 수용하겠습니다. 결과를 잘 기다려서 결과에 잘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번 사건이 지난 2021년 방역수칙 위반처럼 수사 대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상벌위 징계가 출장 정지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WBC 1라운드 탈락으로 야구 팬들의 실망이 큰 상황에서 술을 마셨다는 점 때문에 사회봉사와 제재금이 동시에 부과된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북한 총영사관 직원의 가족들이 행방불명돼 현지 수사당국이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한국으로의 망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지역 실종자 소식 전단지입니다. 엄마와 아들 관계인 43살 김금순 씨와 15살 박권주 군의 사진이 올려져 있습니다. 지난 4일 네브스카야 거리에 있는 북한 총영사관을 떠난 뒤 지금까지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북한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60대 직원 박모 씨의 부인과 아들입니다. 실종 당시 이들은 북한 총영사관 부근에서 택시를 탄 뒤 중간에 다른 택시로 갈아타고 블라디보스토크 북쪽 하바롭스크 쪽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동 중엔 개인 용품을 담은 상자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실종된 북한 총영사관 직원은 휴대전화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사건 발생 직후 현지 경찰에 이를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이들의 실종이 사건과의 연관성은 없는 거로 보고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해외 탈출 시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봉쇄됐던 북한과 블라디보스토크 간 항공편이 최근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그 전에 탈북을 감행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대사관의 직원들이나 아니면은 북한 노동자들이 송환 1순위이다 보니까 지금이 아니면은 뭐 탈북하기 어려웠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아사히 신문은 이들이 중국으로 출국하거나 최종적으론 한국 망명을 목표로 했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내든 이래경 혁신위원장 카드가 하루도 안 돼 무산되면서 후폭풍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당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당대표가 언제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당대표가 권한을 가진 만큼 내부 논의를 충분히 했든 안 했든 충분히 다 논의하고 하는 일입니다만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언제나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대표가 하는 일입니다. 충분히 다 논의하고 하는 일입니다만은 결과에 무한 책임을 지는 게 당대표가 하는 일이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 듣고 오셨는데, 자, 당대표의 무한 책임이다. 자,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이래경 씨 임명과 사퇴, 이 후폭풍이 좀 심상치는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이 자체를 가지고 또 이재명 대표의 거취까지 흔드는 것도 이것도 또 뭐 꼭 옳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애정이 있어야 돼요. 왜냐 줄곧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사퇴해라. 무슨 일만 벌어지면 사퇴해라. 이건 애정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하게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듯이 당대표의 자리가 그런 겁니다. 무한 책임을 져야죠. 결과에 대해서. 잘 되면 칭찬받는 게 또 당대표고요. 잘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이 당대표의 자리다. 그게 리더의 또 따지고 보면은 하나의 책임이다. 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는 이래경 씨를 사퇴시킨 부분은 본인이 나름대로의 첫 단추를 낀 것 같아요. 책임 부분에 있어서는. 사퇴시켰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결정했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당내 여러 가지 입장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의총이 곧 열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원들의 의견들을 듣고 이래경 씨를 어떤 경로로 추천하게 됐는지, 그리고 왜 그 과정 속에서 검증에 소홀했는지, 그리고 이건 적합한 인물이었는지 라는 부분들이 과연 이재명 대표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의 화살을 피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당대표로서 의총이 열리는 순간까지 좀 고심을 하겠다. 그런 말로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하나 좀 덧붙이면 지금 현재 이래경 씨의 임명 좀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당황을 했죠. 뭐 9시간 만에 사퇴했는데 볼썽사납잖아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송구하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당내에서 이 누군가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비판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더 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당내에서 이 부분이 왜 발생했는지 이 원인을 파악해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또 혁신위원장을 또 다시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시끄러우면 누가 혁신위원장을 맡으려고 하겠습니까? 라는 차원에서는 조금 더 숙고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책임도 책임이지만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서 다음 혁신위원장 임명할 때는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오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대표 해명을 듣고 3년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맥락의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천안함 피격 사건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주 기본적인 입장만 확인했던 그 천안함 유가족에 대해서 그냥 정부의 입장이 이렇습니다라는 식으로 뭔가 명쾌하게 말씀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아마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떠오른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재명 대표의 요새 거취를 보게 되면 과거 문재인 대표 시절의 민주당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제 2015년에 있었던 일인데 2015년에 당시에 문재인 대표가
당내에서 이런저런 입지의 어떤 곤란함을 좀 겪은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는 반대 세력들이 사실 문재인 대표 친문 세력들과는 굉장히 어떤 경쟁이라고 해야 될까, 갈등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 당시에도 혁신이라는 구실을 통해서 외부의 소위 말하는 중립적인 인사들을 데리고 와서 반대파를 숙청하는 방식으로 2015년 문재인 대표가 나름의 리더십을 운영하려고 했었으나 결과적으로 분당이라는 결과가 났게 됐거든요. 거의 양상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을 장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끊임없이 리더십이 흔들리다 보니까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제3자를 당 안으로 불러들여서 반대파를 어떤 숙청하는 방식으로 본인의 리더십 구축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비명계들의 많은 반대에 또 그다음 많은 비판에 지금 또 휩싸인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 머릿속에 혁신보다는 본인의 어떤 당 장악, 공천 장악 이런 것들이 있는 한 혁신이는 앞으로도 계속 자초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김재섭 당협위원장의 분석이 어떻게? 그는 이제 어떤 뭐 의견이십니까? 그렇게 또 분석을 예. 하신다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꼭 그게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혁신위, 특히나 외부 인사 모셔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거대 야당 아닙니까? 여기에 혁신을 주장하고 이걸 이끌 분들이 당대 인사도 쉽지 않은데 외부 인사를 모셔오는 거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고심은 더 했어야겠지만 결과가 이렇게 되니 할 말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김기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빗대서 얘기하는 것들은 좀 사실과 다르다. 아마 이제 천안함 부분에 대한 발언이라고 보는데요. 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국민들한테.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요.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요. 정부의 의견을 우리는 동감하고 확신하고 공감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네. 정부의 결과가 뭡니까? 북한의 폭침, 소행이다. 라는 네. 게 정부의 결과 발표 아닙니까? 네. 근데 북한 어뢰에 의한 피격. 그렇죠. 예. 피격이죠. 그 부분을 부인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민주당은요. 그리고 문 전 대통령도 그걸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예. 특히나 이거는 민간합동, 그다음에 외국의 전문가들도 와서 이건 북한의 소행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결과가 정부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나머지 사람들이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왜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말을 하지 못하느냐 이런 것들은요 보면 되게 유치한 겁니다. 십자가 밝기거든요. 예전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를 외쳐야만 공산당을 싫어한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공산당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은 끊임없이 북한의 소행임을 얘기해 왔어요. 예. 그런데 이거를 지금 김기현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또 이거를 천안함 소재를 가지고 정쟁을 붙이는 겁니다. 총선 앞두고.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5.18, 4.3, 천안함, 세월호 이 네 가지를 가지고는 정쟁 네. 삼으면 안 된다. 좀 예. 그런 말씀드립니다. 정부의 발표를 신뢰한다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서영주 부대변인께서 북한 소행이라는 점을 민주당의 그럼요. 공식 입장이다 네, 분명히 한번 그렇습니다.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민주당 당내에서는 부실 검증에 대한 책임론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도부에도 전날 저녁 비공개 회의에서 처음으로 공개가 됐다고 하는데요. 두 최고위원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최고위원들이 그러니까 이래경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전에 알고 있는 분이 거의 없었다. 뭐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은데 거의가 아니라.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뭐 설왕설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보안 쪽을 지도부에서는 대표께서나 많이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이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여지를 줬었더라면 결과적으로 이런 인사 참사도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보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사를 이 비공개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이 조용히 소위 진행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천안함 자폭설 이런 게 그것까지 검증 저도 과정에서 몰랐습니다. 인지가 됐어요? 네. 뭐 천안함 자폭까지는 뭐 저도 몰랐는데 어찌됐건 다소 좀 강경한 입장을 갖고 계시다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검증 단위에서는 좀 파악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네. 자, 지금 두 분 최고위원의 얘기를 듣고 왔는데요. 공식 발표 전날 저녁에 다 전달을 받았고 이름을 들었을 때 이분이 누군지 다 몰랐다는 건데요. 인선을 할 때 누가 추천을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검증을 했고 자, 서영주 부대변인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이분 네. 이름을 듣고 이분이 누구지? 아무리 살펴봐도 잘 모르고 이제 검색을 좀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때서야 조금 파악을 하게 됐는데 일단 이제 지도부라는 것들이 당대표가 결정을 했을 때 지도부와 비공개 원칙도 있고 공개하는 원칙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전날 지도부와 얘기를 했으면 검증할 시간은 충분히 있었다고 봐요. 네. 그런데 왜 그러냐면 박지원 전 원장이 그런 얘기를 인터뷰에서 하셨더라고요. 아무리 전날 했다 하더라도 그 절차의 문제를 떠나서 지도부에서 그 내용을 들었을 때 밤날 아침에 발표하기 전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이래경 그 씨가 혁신위원장이 임명되기 전에 발표되기 전에 언론들이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에게 에 대한 어떤 검색을 하는 게 불과 한 서너 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예. 근데 서너 시간이면 되는 부분들 특히나 저녁에 받았더라도 충분했다. 그럼요. 이게 누구지? 하고 집에 가서 SNS에서 글만 읽어봐도 이거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라고 새벽이라도 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크다. 그리고 이게 이제 누구의 탓이다라고 공방이 들어가면 이 자체가 지금 국민들한테 더 욕을 먹을 공산이 네. 커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말끔하게 정리를 하고요. 아까도 다시 반복하지만 이 혁신위원장 이렇게 내부에서 서로 책임 공방되면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주장을 좀 하고 싶어요. 자, 송갑성 의원 아까 얘기 중에서 보안도 중요하지만 생각해볼 여지를 좀 줬더라면 이런 인사 참사는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 일각에서는 자, 이재명 대표가 이 이사장의 발언 조금 전 얘기하셨지만 한 서너 시간이면 검증이 가능할 텐데 몰랐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은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말 무능해서 이 3시간, 한두 시간이면 검색할 내용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했거나 아니면 혁신 작업 자체에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되라 일단 이렇게밖에는 저는 그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원회에 진심이었다 그러면 혁신위원회를 모시는 과정부터 이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정책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당내 개혁 방안에 대해서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지 정도는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확인도 안 하고 누구의 추천에 의해서 덜렁했다? 그렇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원회에 진심이 아니라는 소리죠. 이게 이재명 대표 스스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혁신위에 전권을 준다. 아주 강력한 혁신위를 만든다라고 하지만 그걸 왜 혁신위가 합니까? 이재명 대표 스스로 하셔야죠. 이재명 대표가 혁신을 띄우게 된 배경들을 생각해보면 일련의 어떤 민주당에서 이런 부패 혐의 때문이거든요. 네.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체포동의안 부결됐지만은 돈봉투 혐의 지금 받고 있고요. 송영길 전 대표부터 해서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돈봉투 혐의에 휩싸여 있고요. 게다가 최근까지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에 의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는 그들을 탈당시키는 것 말고는 본인이 아무런 징계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는 무한 책임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본인이 책임진 사안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다고는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것을 혁신위원회에 전가하고 싶은 마음은 제가 알겠습니다만은 그러려면은 훨씬 더 꼼꼼하게 그 혁신위원장을 모셨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성의도 없을 정도로 이재명 대표는 지금 혁신 자체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다.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 자, 이래명 다른 백년 이사장 오늘 입장문을 냈습니다. 천안함 자폭 표현은 다소 과했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섰습니다만은 그 이후 이제 글 때문에 입장 때문에 다시 또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보실까요? 자, 순간적인 과잉 표현은 인정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원인 불명 사건이라는 게 제 입장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정을 한다면 원인 불명인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폭침으로 단정한 미 패권으로 적었어야 했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했습니다. 사퇴 이틀 만에 반론인데요. 이 반론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퇴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래경 다른 백년 명예이사장 이분의 글들을 보면 좀 음모론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사실에 기반한 것보다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본인의 뭐라면 본인은 확신할 수 있죠. 하지만 그거를 여러 조합을 해서 음모론에 가깝게 주장하는 반대. 저는 이제 사퇴를 하셨으면 사인대로 돌아간 것이에요. 이제는 민주당과는 전혀 이제 관련이 없다. 그렇게 보시는 게 저는 좀 선을 긋고 싶습니다. 개인의 입장으로 보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 입장으로 보는 게 맞고요. 하지만 본인이 그래도 혁신위원장으로 불과 9시간의 논란 속에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과 아직은 그 열이 식진 않았잖아요. 그러면 좀 자중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참지 못하고 사의표명문 그다음에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이런 또 다른 입장들 이게 과연 본인이 억울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민주당을 돕기 위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무엇을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전에 썼던 글에서 더 나아진 건 없다라는 게 좀 개인적 판단 같고요. 예. 일단은 지금 이래경 그 다른 백년 명예이사장 때문에 민주당의 내용이 휩싸였으니 당분간은 조금 좀 자중하시는 것들이 네. 훨씬 더 당과 본인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뭐 입장문을 냈지만 기존 입장을 고수한 발언인데 사인으로 돌아가서 한 발언이지만 좀 자중하는 게 좋았겠다라는 의견이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사인으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본인의 발언은 본인 스스로가 책임지는 건데 거기에 대한 후폭풍은 결국 이재명 대표가 져야 되겠죠. 이 정도의 확신범을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돼서 이 정도로 북한 소행이라고 믿지 않는 분을 임명하려고 했던 이재명 대표가 결국에는 이 모든 후폭풍을 감당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래경 씨는 사퇴를 했으니까 본인이 이제 아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본인의 자유가 되겠죠. 이 정도의 확신범을 글쎄요,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려고 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뭐 느껴질 뿐입니다. 예. 자, 이래경 이사장의 천안함 자폭 발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최 전 천안함장을 향해서 무슨 낯짝 이 발언을 한 권칠승 수석 대변인도 논란의 중심이었죠. 악화하는 여론 속에 오늘 결국 고개를 숙였는데요. 자,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을 비롯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는 국회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자, 무슨 낯짝,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 자, 이런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 이틀 만에 지금 사과를 한 겁니다. 대변인직 수용 여부에 대한 기자들 질문도 있었는데 여기는 답변을 안 한 상태고요. 지금 여당에서는 내일 윤리위 제소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뭐 여당이라든지 권칠승 수석 대변인에 대한 고치 문제는 좀 정치적인 정쟁에 가깝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되게 신중하신 분이거든요. 말 실수 잘 안 하시고 담백하게 기자들의 응대를 하고 실수가 없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오늘 사과를 진심 어리게 하신 것 같아요. 네. 천안함 유족들 그리고 본인의 어떤 일부 단어들에 대한 부적절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또 뭐 즉각적인 사과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치권에서 말 실수에 대해서 그냥 좀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지 이걸 가지고 사과하는 그 공당의 대변인에 대해서 또 사퇴해라, 윤리제소해라. 그거 국민의힘 좀 너무 박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정쟁하자는 거고요. 예. 두 번째 말씀드리면은 권칠승 대변인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래경 씨의 어떤 글에 대해서 당연히 천안함장, 전 천안함장은 되게 서운하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을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게 국민의힘에서 하는 거나 이런 게 아니라 천안함장이 했다라는 부분에서는 지휘관으로서의 어떤 책임이 있다면 굳이 이 정치권에 들어올 이유가 있냐. 아마 그런 생각에서 백브리핑을 끝내고 걸어가면서 백브리핑을 하면서 네. 아마 그 말을 했는데 그게 기사화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단어들은 솔직히 국민들 눈높이에는 조금 부족함이 없지 않았냐. 뭐 낯짝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부적절했다고 생각이 돼서 아마 사과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 권칠승 대변인에 대한 여러 가지 언행에 대해서 사과까지 있는 마당에 네. 이걸 꼬투리 잡고 계속 윤리제소한다. 민주당은 지금 천안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부분들은 정쟁이다. 그래서 이제 정쟁을 멈추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천안함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실수로 끝내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실수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하셨는데 최원일 함장이나 그 유족들 입장에서 이게 말실수로 받아들여질지 이 부분도 좀 사실 의문이긴 한데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본인 스스로가 사퇴하고 저는 국회의원직까지도 뭐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비근한 예로요. 국민의힘 지도부 일원이었던 태용 의원, 김재원 최고위원 이 두 분이 징계를 받고 한 분은 사퇴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 두 분들은
당원들이 선출한 선출직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사퇴 내지는 징계를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5.18과 관련된 폄하 발언, 그다음에 4.3 사건에 관한 약간 편하 발언,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건들과 덧붙여져서 사퇴 내지는 중징계까지 가게 된 것이거든요. 이분들은 심지어 선출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어요. 근데 권칠승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임명직입니다. 얼마든지 사퇴를 해도 되는 것이고, 지금 이 발언은 단순히 그냥 뭐 말실수로 넘어갈 발언이 아니라 국민 정서를 건드리는 것이고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이에요. 당시에 그 천안함 피격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 우리나라에서 자치조사단을 한 게 아니라 뭐 미국, 영국, 뭐 호주, 스웨덴 이 4개국이 동시에 참여했고요. 당연히 국회 추천 전문위원들이 들어갔고요. 군 전문가들이 들어갔고요. 이 상황 속에서 민군 합동 우리 조사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난 결론이 우리 함장에게는 죄가 사실은 없다, 책임이 없다라는 것이 그 당시의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뻔히 나온 결론을 바탕으로 저런 식으로 어떤 사실을 왜곡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방식으로, 그것도 공당의 대변이라는 분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임명직임에도 심지어 선출직도 아니고 당연히 사퇴를 해야 되고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강경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민주당 이거 진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천안함 생존 장병 한 분이 권칠승 대변인을 국회로 직접 찾았습니다. 자, 천안함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고 생존 장병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서 좀 설명해 주려고 왔다 하고, 만난 이후에 권칠승 대변인이 이제 공감도 해주고 죄송하다고 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내일 권칠승 대변인 그리고 최원일 전 함장 만남이 예정도 있죠. 네, 어느 정도 표현의 어떤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지금 오늘 공식적으로 브리핑한 그 사과 위에 인간적인 여러 가지의 말실수, 뭐 말실수란 말이요. 그게 또 실수다라는 게 되게 가볍게 피해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말이 잘못 나온 게 말실수잖아요. 말이 잘못 나왔다, 죄송하다, 오해를 줘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오갈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아까 이제 김재섭 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이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권칠승 대변인이 제가 조금 더 뭐 편을 든다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게 권칠승 대변인이 이 발언에 대해서 최 전 함장한테 했던 얘기는 낯짝이라든지 다 죽이고서 무슨 책임을 믿고 있어야 될 지휘관이 이러면 되냐라는 지휘관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했어요. 하지만 권칠승 대변인이 천안함의 자폭이다 이런 거를 두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 자체는 4.3은 뭐 북한의 개입설이 있고, 말하자면 지만원 씨 징역 2년 받았던 지만원 씨는 5.18은 북한군 개입이 됐다 해서 법적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예 다른 부분이다. 그러니까 자꾸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거는 권칠승 대변인이 이게 지금 이래경 씨의 발언을 두둔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몰아가는데요. 그게 아니라 최 전 함장에 대해서 조금은 인간적으로 좀 서운할 수 있는, 그리고 좀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차원에서 최 전 함장과 권칠승 대변인이 만나서 풀 수 있는 부분은 풀고 갈 수 있는데 자꾸 국민의힘에서 사퇴해라, 윤리제소해라. 이게 정쟁이라는 말이죠. 자, 권칠승 대변인은 내일 최원일 함장을 만나서 뭔가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 그런데 오늘 아침에 장경태 최고위원이 군인이라면 경계에 실패한 책임감도 있다. 자, 이런 그 발언을 해서 조금 또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 이제 피격 사건이 있은 이후에 민과 군이 합동으로 조사단을 만듭니다. 그다음 4개국이 참여를 하고 전문위원들이 참여를 하고 군사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한 합동조사단에서 낸 결론이 최원일 함장에게는 당시 책임이 없다. 오히려 군 지휘부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당시의 조사 결과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회 차원에서 내놓은 조사 결과를 불구하고 지금 장경태 의원이나 권칠승 대변인이나 함장에게 잘못이 있다. 그 뭐 지키지 못한 잘못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민주당 의원들이 이 천안함과 관련돼서 자꾸 왜곡을 하려고 하고 진심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것이, 이래경 씨가 사퇴한 이후에 얼마든지 수습할 기회도 많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강경한 메시지를 냈을 기회도 많았고요. 이재명 대표와 권칠승 대변인을 해임하면서 우리는 천안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국민들께 보여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최고위원분이 나와가지고 뭐 책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게 국회 차원에서 조사 결과를 내온 내용을 저런 식으로 최고위원이 부정을 하면 도대체 민주당의 진심을 어떻게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단순히 말실수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민주당이 제대로 다잡고 가지 않으면 국민들께서 전혀 신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 일각에서 최원일 함장에 대해서 공격하는 목소리가 간혹 나오는데 이건 왜 그런 건지 좀 국민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소수 의견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나온 장경태 최고 얘기하시는 거죠? 네. 소수 의견이죠. 한 명이잖아요. 소수 의견이다. 한 명. 네. 뭐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권칠승 대변인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편을 들 필요는 없어요. 정확하게 조금 부적절한 부분은 부적절하는데 전체적인 본질적인 문제는 권칠승 대변인께서 천안함을 자폭이라고 인정한 게 아니라니까요. 최 전 함장에 대해서 지휘관의 책임 부분을 강조하다가 낯짝이라든지 다 죽여놓고 나서 뭐 이런 식으로 지휘관의 책임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부적절한 언어가 사용된 겁니다. 이게 본질이지 지금 어떻게 무슨 천안함 자폭이고 천안함의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편을 들 때도 좀 객관적으로 본질에 가깝게 그리고 그 부분이 부적절했다고 하면 굳이 또 실탕산탕해서 뭐 국가 지휘자로서 또 뭐 국군의 책임자로서 그건 좀 뭐 뭔가 그런 얘기를 들어도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은 권칠승 대변인 편을 드는 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는 별로 좀 좋은 편은 아니었다. 제가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이 뭐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 이 부분을 옹호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함장에게 경계 실패의 책임이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권칠승 대변인도 마찬가지고 장경태 최고도 마찬가지고 경계 실패의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거는 본인들이 직접 한 얘기니까 뭐 천안함 폭침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최원일 함장에게 책임이 있다 없다에 관련돼서 이분에게 책임이 없다라는 것이 국회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저렇게 천안 함장에게 경계 실패에 책임이 있다라고 묻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네.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 당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일들을 좀 수습해보고자 해서 혁신위를 출범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당내 갈등만 더 커진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내일 의총을 열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의총 월요일 날 연다면서요? 네, 월요일 날로 일단은 좀 시간을 정했고요. 네. 오전 10시에 열리긴 하는데요. 좀 여러 가지 또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국회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흐름으로 갈지, 그다음에 또 혁신위도 지금 첫 단추가 삐그덕거리잖아요. 거기에 대한 봉합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당내 뭐 상임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또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좀 시간을 갖고 여러 가지 좀 수기의 시간을 가지자. 그래서 조금 연기한 겁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일단 지금은 뭔가를 빨리 한다. 누군가가 채찍질하고 주변 시선들이 이렇고 타이밍을 놓쳐서 욕을 더 먹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은 조금 더 섬세하고 아주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10일 날 의총을 여는 게 맞다고 아마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지금 친명계, 비명계 이재명 대표 거취를 두고 의견이 좀 갈리는 상황이라서 이런 내용까지 언급될지 또 이재명 대표가 앞서 말씀하신 이 인선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할지 이 부분 월요일 날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오전에 또 국민들 이목이 집중된 일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 오늘 두 번째로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조사를 받지는 못했는데요.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정근의 녹취록을 가지고 민주당 전체를 벌집 쑤셔 놓은 듯 요란하게 수사를 하고 국회의원 2명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김건희 여사는 소환은커녕 서면 질문도 못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앞에 쥐 같은 모양새입니다. 아예 검찰은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경호부대, 홍보본부, 청구수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얘기하는 동안 한쪽에서는 송영길, 한쪽에서는 돈봉투 이렇게 외치면서 뭐 지지자와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 구호로 시끌시끌한 현장도 보고 오셨는데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을 거론하기도 했고요. 오늘 발언 대부분이 이제 검찰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자진 출석했을 때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 반복됐거든요. 송영길 전 대표가 법률가인데요. 이걸 모르진 않았을 텐데 반복해서 이렇게 자진 출석하는 이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법률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나간 거는 정치적이라는 이유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인으로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구속수사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정치적 치명타거든요.
근데 대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뭐 도주 염려가 있다든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송영길 대표는 소위 말하는 깡통폰, 그러니까 아무것도 내용이 없는 핸드폰을 제출해서 이것이 증거인멸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나는 도주 염려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검찰이 응하면 언제든지 갈 거기 때문에 나한테 구속영장 청구하지 마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저는 아마 국민들께 보여주고 싶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저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검찰청에 가서 나는 도망가지 않는다는 인상을 강하게 주고 심지어 2번이나 해서 이제 구속영장, 어떤 구속수사를 피하기 위한 저는 어떤 정치적인 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오는 메시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검찰 탓하고 뭐 김건희 여사 탓을 하면서 본인의 혐의와는 무관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결국 저는 정치적인 스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검찰은 때 되면 부를 것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송 전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모든 일정을 다 중단하고 돌아왔는데 부르지도 않고 지금 면담도 안 하고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입장이에요. 그렇죠. 솔직히 검찰의 수사 자체가 때 되면 부른다. 어떻게 한 정치인을 이렇게 면박을 주고 지금 한 40일 지났는데 아무것도 지금 수사의 진척들이 송영 전 대표에 대해서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뭡니까? 정치적으로 그냥 송 전 대표에서 송 전 대표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검찰은 절차에 따라서 순서가 있다 이런 입장. 네, 절차에 대해서 순서가 있는데 출국 금지를 이미 시켰잖아요. 들어오자마자. 그 출국 금지를 시켰다는 건 피의자에 전환됐는데 굳이 그러면은 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런 뭔가 명백한 증거가 있거나 곧 불러서 조사를 하겠다.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검찰 수사는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인 수사라고 송 전 대표는 생각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봉투 사건 부분은 국민적 눈높이에는 맞지 않아요. 그걸 검찰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수사 부분들 보면 알맹이가 없어요. 예. 어떤 뭐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2분이 돈 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검찰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러면 준 사람이 안 줬다고 하는데 받은 사람 찾았느냐? 받은 사람도 못 찾았어요. 받은 사람 못 찾으니까 지금 국회 회관을 돌아다니면서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검찰의 수사 자체가 이 부분을 명백한 증거와 팩트에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이미지를 덧칠하기 위한 부분들을 지금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라고 송 전 대표는 판단을 했고 정치인이 정치적인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만에 하나 송 대표가 들어왔을 때 검찰이 즉각적으로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 한 다음에 돈 받은 분들 이미 증거를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끝내고 송 전 대표를 소환했다면 이런 일을 반복하겠습니까? 결국에는 검찰의 부실한 수사 자체가 이런 과정을 초래한 것이고요. 지금 돈봉투 사건 부분에 있어서 이 시간이 점점 갈수록 검찰의 수사는 정치적 의도가 너무 분명해지는 그런 측면들을 본인들은 그 부분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송 전 대표 부분에 있어서 증거나 팩트가 없으면 더 이상 이 수사에 대해서 검찰은 중단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김재섭 위원장께서 송영길 전 대표가 이렇게 자진 출석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기 위함이다 얘기를 하셨는데 자 오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서 깡통폰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명도 했는데 프랑스에서 한국폰을 쓰면 요금이 많이 나와서 교체를 했고 이거는 그러니까 정리를 하고 들어와서 한국에서 쓴 휴대폰을 제출을 했다. 이런 해명이 있었습니다. 가장 어처구니 없었던 분이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뭐 요금이 비싸서 그렇게 뭐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송영길 대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다 시간이고 비용이고 노력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리고 돈봉투 혐의에 관련돼서 떳떳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거에 썼던 핸드폰 얼마든지 제출해서 내가 이만큼 결백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쓰던 핸드폰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게 뭐 요금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변명이 저는 궁색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정말로 본인 스스로 떳떳하다고 한다 그러면 이 사건과 관련돼서 떳떳하게 다 제출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가장 빨리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런 말씀을 하시고 뭐 박사학위도 받을 수 있었고 뭐 제가 또 어처구니 없는 얘기가 뭐 큰 돈도 아니고 이런 얘기 했거든요. 아무런 본질과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증거 말씀하셨지만 송영길 대표 앞으로 수사가 남아 있겠지만 녹취록에서 어쨌든
그 송영길 대표가 직접 임명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예. 돈 봉투를 돌렸다는 혐의가 있는 거예요. 송영길 대표가 직접 임명한 그분들이. 그렇다 그러면 송영길 대표가 여기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녹취록에 누구누구 돌렸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수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저런 식으로 뭐 나도 박사받을 수 있었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공당의 대표였던 분이요. 오늘 저희가 이제 반박한 것을 그래픽으로 정리한 부분을 조금 전에 보여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 참 검찰 수사도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이정근 씨의 녹취록 외에는 증거나 어떤 팩트가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수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 수사라고 욕먹는 겁니다. 뭔가 명확하게 이정근 씨의 녹취록 외에 거기에 연관, 그러니까 거기에 의혹이 있다면 혐의점을 두고 증거를 차곡차곡 수집을 해서 사람을 불러서 영장을 청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체가 시간만 끌고 계속 이미지만 더 씌우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도 처음에 이 돈봉투 사건이 벌어졌을 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한테 요청을 했죠.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달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잘 임하겠다. 그런데 검찰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40일, 50일이 됐는데도 뭐가 나오지 않고 계속 이미지만 나빠져요. 그다음에 깡통폰 얘기 계속 보수 측에서도 하고 국민의힘에서도 하는데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옛날에 검찰의 그 수사 받을 때 손준성 검사 이외에 고발 사주 의혹 할 때 기억 안 납니까? 본인들이 그 사주의 피의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제출하라고 했을 때 고장나서 바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좀 어떤 사유로 바꿨습니다 했는데 검찰 당시에 공보관이 뭐라고 합니까? 그거는 증거인멸이 아니다. 단순히 본인의 어떤 형사사건에 대한 방어권 차원이라는 취지로 검찰의 공보관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검찰이 깡통폰 비슷하게 내면은 그거는 괜찮고 민주당 인사나 일반 국민들이 내면 증거인멸로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까? 이게 무슨 기울어진 검찰 수사예요. 그러니까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저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나는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서영주 부대변인 얘기도 들어봤고, 그리고 송영길 대표 행보를 비판한 우리 김지섭 위원장의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마지막 주제 짧게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기현 대표, 이재명 대표, 이 여야 대표 만남은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공개 토론을 합의한 지 열흘이 지났는데요. 아직도 실무 협의를 못 끝내고 줄다리기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측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책 대화 제안을 했더니 앞으로는 하자고 하면서 뒤로는 실질적으로 자꾸 미루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국회 로텐더홀에 의자 하나 놓고 책상 하나 놓고 그냥 만인이 보는 가운데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를 바랍니다. 대화는 논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토론하는 자리가 협상하거나 대화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여야 사이의 국정 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별도의 대화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자꾸 대화 안 하고 논쟁만 하자니까 답답한 노릇 아니겠습니까? 두 분이 서로 답답해 하시는데 이 두 분이 안 만나는 겁니까? 못 만나는 겁니까? 뭐 안 만나기도 한 것 같고 못 만나기도 뭐 반반씩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제를 바탕으로 논의를 할 것이냐, 그다음에 형식은 어떻게 갖출 것이냐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과정들이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여야의 교착 상태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고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노란법부터 마찬가지고 방송 지배 구조와 관련된 문제들이나 최근에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관련된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노란봉투법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이걸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지에서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국회가 싸우는 모습들만 연출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 대표들 두 분이 만나시면 목소리 힘이 실리고 이 법이 왜 통과되면 되는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일소할 수 있는 계기가 저는 양당 대표들 간의 대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런 어떤 아젠다라든지 아니면 방식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밥을 먹든 대화를 하든 만나서 일단 풀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이 실무 협상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자, 왜 자꾸 이렇게 미뤄진다고 보십니까? 이게 의지의 문제죠. 그러니까 의지가 있으면은 내일이라도 만나죠. 오늘 저녁에도 만날 수 있을걸요? 의지 없으면 못 만납니까? 그렇죠. 사람이 의지가 없이 어떻게 만납니까? 밀려서 어떻게 여야 당대표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의지의 문제인데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게 딱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경사노위 한국노총이 탈퇴했잖아요. 네. 그런데 노동부나 정부에서 하는 말이 전쟁 중에도 만난다. 탈퇴하지 마라. 이렇게 붙였거든요. 근데 김기현 대표를 좀 저는 탓하고 싶은 게 정부 여당이잖아요. 오랜만에 야당 대표와 자리가 성사되고 그리고 본인이 정책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그냥 볼 게 아니라 본인이 한번 치고 나갔으니까 잘하셨다니까요. 김기현 대표가 최근 한 일 중에 제일 잘하신 것 같은데 네. 저는 먼저 손을 내밀어서 노태노에서 만나든 어디서 만나든 만납시다 하면 그럽시다 만납시다 먼저 손을 잡으면 먼저 손을 내민 김에 방식도 받아서 그래 만납시다. 왜냐하면 그렇게 시원하게 받으셨잖아요. 그럼 끝까지 시원하게 해서 만나고 나서 설령 그게 부딪히고 여러 가지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만남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김기현 대표의 그 처음에 잘하셨던 부분들을 마무리까지 잘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곧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요. 자, 오늘 나이트 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And I particularly want to thank you.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на поставки аммиака прописано в Стамбульском. Republic of Korea, 180. Of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must be held accountable. In this light, and we also welcome the participation of the Republic.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지침서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 국가가 공개됐습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비전으로 국가안보 전략을 펴냈는데 5년 만에 새롭게 바꿔서 발표한 겁니다. 현 정부의 안보 전략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원칙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기조를 핵심으로 합니다.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를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독자적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 비핵화 로드맵 단계로 내세웠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모두 제외됐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관련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방사능 측정 지역을 확대하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도 더 꼼꼼히 하겠다는 건데 민주당은 일본 대변인 노릇을 그만하라고 반발했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제법 기준에 맞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52곳인 우리 해역의 방사능 검사 지역을 확대하고 800여 종에 달하는 수산물 검사 역시 더 철저히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세슘 우럭이 잡혔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국내 해역과 수산물에는 영향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세슘 같은 경우는 분자수가 많기 때문에 그게 물보다 무겁잖아요. 밑에 가라앉습니다. 그런 물이 흘러서 우리 바다에는 올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오염수 위험성을 강조하며 여론전을 펼치는 민주당을 향해선 정치 선동을 멈추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비과학적 괴담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우리 국민과 어민에게 돌아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당장 광우병에 걸리고 다 죽는다고 했던 광우병 사태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괴담과 선동이 아닌 과학과 검증이라는 힘든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국민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한다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에 대해서는 오히려 일본 대변인 같은 태도로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면 책임지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당 차원의 대책단을 꾸린 데 이어 국제원자력기구와 일본 야당, 태평양 섬나라와 연대를 강화하고 국회 청문회 추진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특히 2년 전 방류규탄 결의안이 여당의 입장 변화로 휴지 조각이 됐다며 국제해양재판소 잠정조치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잠정조치 재판은 한 달가량이면 판단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억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오는 12일부터는 국회에 대정부 질문까지 예정돼 있어 여야의 공방은 갈수록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준비 작업을 마쳐가는 가운데 국내 반대 여론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세계 해양의 날을 앞두고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종일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규탄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시민단체 회원이 정수기를 끌고 일본 대사관으로 향합니다. 물통에는 방사선을 의미하는 기호와 함께 후쿠시마 물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세계 해양의 날을 하루 앞두고 환경단체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규탄하는 퍼포먼스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오염수 정화의 핵심 설비라고 주장하는 알프스를 믿을 수 없다며 육상 탱크 장기 저장 등 대안을 요구했습니다. 바다는 우리 모두일 것이고 많은 생명의 보고입니다.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는 곧 느리고 조용한 핵 테러와 다르지 않다. 일본 대사관 주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 집회가 줄을 이었습니다. 수요 집회에 참가한 조계종 스님들도 국민 4분의 3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있는데 정부가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실상 방류가 아니라 해양에 핵폐기물을 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단체 회원들도 핵물질 정화 장치로 걸러낼 수 없는 삼중수소가 아이들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이제 아이들 김도 못 먹이나 소금도 안심할 수 없다. 방사능 수산물을 먹으라는 거냐며 기자회견과 집회를 마친 단체들은 일본 대사관에 항의 서원 전달을 시도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달 중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올해 여름부터 오염수 방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라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네, 중국이 2020년 한 해 동안 해양으로 방출한 삼중수소 배출량이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희석해 해양 방류할 때 정해둔 연간 기준치 50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중국이 2021년 발간한 중국 핵능 연감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내 전체 원전에서 2020년 한 해 동안 배출한 삼중수소 총량은 1,054테라베크렐이었습니다. 이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과정에서 배출량 제한 기준으로 정한 연간 22테라베크렐의 약 50배 수준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2022년 원전 배출 총량인 214테라베크렐과 비교하면 5배가량 높습니다. 과거 발언 논란으로 임명된 지 9시간 만에 사퇴한 이래경 전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천안함 자폭 표현은 과했다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원인 불명 사건이라며 북한 공격에 의한 침몰은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친명계 일각에서 전 천안함장에 대한 비판까지 또 터져나오면서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래경 바른백년 명예이사장이 민주당 혁신위원장에서 물러난 지 이틀 만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사퇴에 불씨를 댕겼던 천안함 자폭이라는 표현은 과했다며 정확히는 원인 불명 사건이라는 게 자신의 입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 안팎의 거센 비판에 발언 수위를 낮췄지만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 공격에 의한 침몰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친명계 일각에선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거친 표현으로 비난해 논란을 일으킨 권칠승 민주당 대변인을 두둔하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군인이라면 경계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군인이라면 이 경계에 실패하거나 여러 가지 이 침략을 당한 것도 어찌되건 그 부분에 대한 책임감도 결국 있습니다. 당장 여당은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는 전국 보훈 가족 모두에게 큰 분노를 일으켰다며 이재명 대표의 공개 사과는 물론 권칠승 대변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권칠성 수석 대변인의 당직을 박탈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중징계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파장이 가라앉지 않자 권칠승 의원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을 비롯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도 당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선 무한 책임을 지는 게 당대표의 역할이라며 몸을 낮췄지만 사퇴나 사과 요구엔 입을 닫았습니다. 당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당대표가 언제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결과에 대해서는 언제나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대표가 하는 일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책임지셔야 되나요? 민주당 지도부는 새 혁신위원장을 서둘러 인선해 사퇴 수습을 꾀하려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번엔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는 기류도 적지 않아서 다음 주 월요일 의원총회가 민주당 내홍의 분수령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오늘 전 부처 감사관 회의를 소집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보조금을 환수하는 건 물론 비위 경중에 따라서 추가 감사에 더해서 수사기관의 수사도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조리를 공익신고하면 파격적인 보상금을 주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박문규 국무조정실장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체 감사를 통해 이번에 적발된 것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처는 비위의 경중에 따라 수사 의뢰, 감사원 감사 의뢰 등을 신속하게 해주시고 그에 부처 자체적으로 감사 결과를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또 확정된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보조금 법령에 규정한 대로 보조금 반환, 또 향후 정부 보조사업 참여 배제, 그리고 명단 공포 등 필요한 법적 조치들을 철저히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기간에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 창구를 다양화하겠습니다. 또한 공익 가치가 높은 신고건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 여당이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유용 의혹을 재차 제기하면서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이렇게 벼르고 있는데요.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비판적인 단체만 콕 집어서 이름까지 공개하는 등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른 아침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서울 지하철 국회의사당역에 모였습니다. 국민의힘 주장과 달리 자신들은 정부 보조금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전장현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정부 보조금은 제로라고 이렇게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전장현이 중증장애인 공공 일자리 사업으로 3년 동안 71억 원을 받아가 불법 시위에 썼다는 여당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중증 장애인이 장애인 권리 홍보 캠페인을 한 뒤에 임금을 받는 구조로 설계됐고 활동가들은 사업 취지에 맞는 노동을 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장현을 낙인 찍기 하기 위해서 편집하고 자료를 편집하고 조작까지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고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시민사회 단체의 명단을 공개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전장현과 일제강제 동원 시민 모임, 안산청년회 등 일부 단체 이름만 알려졌는데 현 정권에 특히 비판적이었던 곳들만 골라 갈라치기와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는 게 이들 단체들의 주장입니다.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대다수 시민사회 단체도 정부 기조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의 국고 보조금 가운데 부정 사용으로 적발된 건 전체의 0.5% 정도. 하지만 정부가 314억 원이라는 액수만 부각하며 시민사회 전체가 부도덕하다는 인상을 심어주려 한다는 겁니다. 정부의 어떤 그런 의도에 맞서는 혹은 반대되는 비판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단체들을 좀 위축시키고 그 활동을 축소시키기 위한 의도가 굉장히 강하게 숨어 있다. 정부는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을 5천억 원 이상 깎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비리 단체를 속아내기 위해서라곤 하지만 정부가 비판적인 시민단체를 길들이려 한다는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입니다. 지난 1998년 1월 이 노사정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출범을 했고 그리고 지난 2018년 11월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민주노총은 1999년 일찌감치 대화에서 발을 뺐지만 한국노총은 몇 차례 탈퇴와 복귀를 반복하긴 했어도 이 대화의 끈을 이어왔습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이른바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노동시장 유연화에 반발하며 탈퇴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노사정의가 이 경사노위로 재편된 뒤로는 대화 테이블을 떠난 적은 없는데요. 이번 대화 중단 선언은 경찰의 강경 진압에서 비롯됐지만 누적된 정부와의 갈등이 폭발한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유혈진의 사태의 이면에는 윤석열 정권의 뿌리 깊은 노동 혐오와 정치적인 계산, 술수 이런 것들이 숨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 번의 뜨거운 투쟁이 아니라 정권 내내 강력하고 끈질기게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네, 다만 한국노총이 이번에 탈퇴가 아닌 전면 중단을 결정한 건 이 대화 재개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탈퇴 여부는 김동명 위원장 등 이제 집행부의 몫으로 돌아간 상황인데요. 경사노위는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한다며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고 한국노총은 내일 대통령실 앞에서 추가 입장을 밝히겠다는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정부와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한국노총마저 대화를 외면하면서 노정관계에 들이운 먹구름이 더 짙어지는 모습입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앱으로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정유정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이코패스 검사를 받았는데요. 연수의 살인마 강호순이 받은 점수 이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신상 공개가 결정되고 처음 모습을 드러낸 순간 정유정은 이어지는 질문을 자르듯 기계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신상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전문가는 이 부분에서도 사이코패스의 모습을 읽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분명히 피해자에 대한 공감 능력은 떨어지는 거죠. 현재 정유정 사건은 검찰이 수사 중인데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사이코패스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40점이 만점인 진단에서 정유정 점수는 27점이 나온 연쇄살인범 강호순 이상이 나온 거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검사에서 20명의 목숨을 뺏은 유영철은 38점, 아동 성범죄로 공분을 산 조두수는 29점, 어금니 아빠 사건 이영학은 25점이 나왔습니다. 일반인은 15점 안팎 점수가 나오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정유정이 청소년기 비행이나 전과 기록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나온 수치가 상당히 높다는 게 전문가 판단입니다. 경찰은 정유정을 사이코패스로 판단했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는 조만간 검찰에 전달됩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 주소를 외우고 보복을 예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교정당국이 가해자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가해자 A씨의 보복 발언 등 보도에 대해서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선 징벌 조치를 내리거나 범죄 수사로 전환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가해자 A씨를 교도관 참여 접견, 서신 검열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특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약을 밀반입해서 국내에 유통한 태국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마약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포장해서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경찰이 충남 서산의 다세대 주택으로 들어갑니다. 옷장 서랍을 빼고 쓰레기통을 헤집으며 집안을 샅샅이 뒤지자 청테이프로 감싼 상자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태국인 판매책이 국내에서 마약류를 유통할 때 쓰려고 준비해둔 포장용기입니다. 경찰이 마약류 야바 등을 밀반입해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태국인 82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49명을 구속했습니다. 마약은 건강기능식품 상자에 담긴 채 국제우편을 통해 태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밀수입책은 강황이나 녹차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위장하여 포장한 야바를 밀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였습니다. 주로 일용직으로 일하는 태국인들이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마약을 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국가정보원에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피의자 진술과 SNS 대화 내역 등을 토대로 마약 유통책과 매수자 등을 차례로 검거했습니다. 또 야바와 필로폰 등 마약 3억 2천만 원어치와 현금 1,800만 원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총책이 현재 태국에 있는 것으로 보고 인터폴 등과 공조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많이 낮아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은 이제 3%대 상품까지 나왔습니다. 고금리에 소갈이했던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인데 그동안 뒷걸음질 쳤던 가계대출이 들썩이고 있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준금리가 3차례 연속 동결되면서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내림세입니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4%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지난해 말보다 1%포인트나 하락한 겁니다. 이들 은행 가운데 3곳은 3%대 상품까지 내놨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기준금리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금리 자체에 대한 일정 부분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대출금리 상승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문제는 낮아진 대출 문턱에 가계대출이 들썩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말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77조 6천억 원이 넘습니다. 한 달 전보다 1,400억 원 넘게 급증했습니다. 가계대출이 직전 달보다 늘어난 건 1년 5개월 만입니다. 주택시장이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는 것은 맞는 사실인데 금리가 좀 낮아지니까 어떤 주택 자금을 통해서 좀 대출을 받고 이제 그거를 좀 주택을 마련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수요도 좀 있었던 걸로. 경기 침체 속에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건 다행이지만 가계빚 증가세는 부담입니다. 이미 올해 1분기 가계부채 규모는 국내 총생산 GDP 대비 102.2%에 달합니다. 빚이 늘면 그만큼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연체율 증가 등 금융권 부실 문제를 키울 수 있어 금융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를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디레버리징할지 그거를 위해서 통화정책이 어떻게 기여할지는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이제 앞으로 등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를 GDP 대비 8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부터 고가 가해 차량의 높은 수리 비용이 저가 피해 차량의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 보험 할증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 수리비가 높은 고가 차량에 대해서 보험료를 할증하되 과실 비율이 적은 저가 피해 차량에 대해서는 할증을 유예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가 가해 차량은 기존 사고 점수에 별도 점수 1점을 가산해 보험료를 할증하고 저가 피해 차량은 기존 사고 점수가 아닌 별도 점수 0.5점만 적용해서 보험료 할증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폴란드 수출을 위해 제작된 국산 전투기 FA-50이 출고식을 통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9월 4조 원대 수출 계약을 맺은 지 8개월 만인데 폴란드 측은 국방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화려한 조명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전투기.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만든 경공격기 FA-50입니다. 날개에는 폴란드 국기를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졌고 기체 명칭에 GF라는 이름이 더해졌습니다. 폴란드의 노후 전투기를 신형으로 교체하고 전력 공백의 틈을 메운다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폴란드 수출을 앞두고 열린 출고식에서 폴란드 측은 유럽에서 공군력이 가장 강화된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며 반겼습니다. A współpraca z Republiką Korei daje nam możliwość wyposażenia polskich sił zbrojnych w najnowocześniejszy sprzęt, w sprzęt, który gwarantuje bezpieczeństwo. FA-50은 다음 달까지 비행 시험을 거친 뒤 올해 말까지 12대가 먼저 납품됩니다. 폴란드에 수출하기 위한 FA-50 1호기 출고는 지난해 9월 계약을 체결한 지 8개월 만에 현실이 됐습니다. 폴란드 측의 요구 사항이 반영된 성능 개량 기체 36대는 오는 2025년 하반기부터 차례로 납품됩니다. 앞서 폴란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을 도입하며 우리 방위 산업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뛰어난 기술력과 생산 역량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신뢰와 폴란드 측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폴란드에 인도되는 FA-50은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한 공중급유 기능이 추가됐고 레이더와 무장 장착 능력도 강화됐습니다. 이제 납품될 FA-50이 폴란드 공군의 무기체계 현대화와 영공방위 수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폴란드 측은 유럽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안한 상황을 언급하며 한국산 무기들의 우수성은 폴란드를 통해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네, 군이 경항공모함 대신 몸집을 키운 중형급 항공모함 개발에 대한 검토에 나선 가운데 한국형 항공모함 모형이 공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은 방산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 폴란드 국방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합 활용을 실시하며 국산 무기의 우수성을 다시 알렸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3만 톤급의 경항공모함에서 4만 톤급 이상으로 발전시킨 한국형 항공모함. 한국형 항공모함에 국산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용역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4만 톤급으로 몸집을 키운 중형급 항공모함 모형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F-35B와 같은 수직 이착륙기 운용을 전제로 설계됐던 경항공모함과는 달리 대형 항공모함과 같은 이착륙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사출기를 적용한 항모 플랫폼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지 최소한의 기준이 그거를 이번에 시뮬레이터에서 제안한 겁니다. 군 관계자는 함재기 운영 대수에 따라 크기는 더 커질 수 있고 KF-21과 같은 국산 전투기도 한국형 항공모함 탑재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와 폴란드 국방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합 합동 화력 경멸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폴란드에 수출한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와 함께 미군의 F-16 전투기와 A-10 공격기 등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은 이에 앞서 회담을 갖고 국방, 방산협력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남부의 댐이 폭발하면서 홍수가 발생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댐에서 끌어온 물로 원자로를 냉각하던 유럽 최대의 자포리자 원전은 냉각수 고갈 사태 대비하기 위해서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의 카호우카 댐이 폭발하면서 하류에 있는 주도 헤르손시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트럭 위로 대피한 사람들은 물이 불어나자 다른 트럭 위로 몸을 피합니다. 적십자 대원 등 자원봉사자들이 보트를 이용해 홍수 피해 주민들을 안전지역으로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Потому что русские, наверное, подбили дамбу.
не подумавших, как говорится. Они нечеловечные люди. Им, как говорится, нет прощения, понимаете? Никак, абсолютно. 구조된 사람들이 포승이 들리자 재빨리 대피하는 모습에서 이곳이 전쟁 지역이란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댐이 파괴된 직후 서로를 배후로 지목하며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외무부 성명을 통해 댐 폭발을 테러 행위로 규정한 뒤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러시아 테러 문제를 이사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반면 이를 우크라이나 측의 고의적인 사보타주, 즉 비밀 파괴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방은 섣불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댐 파괴로 유럽 최대의 원전인 자포리자 원전에 냉각수를 공급하던 호수물의 수위가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호수가 카호우카 댐의 물로 채워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다음 주 자포리자 원전을 직접 방문해 냉각수 공급 계획을 비롯한 원전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경기 부천시 의회 의원의 폭언과 갑질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이번에는 경북 영천시 의회 의장이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해당 의장이 과거에도 직원에 대한 폭언으로 물의를 빚었다며 의장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공무원 분야 최대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기초의회 의장의 비서라고 밝힌 글쓴이는 밤낮을 가리지 않는 업무 지시와 한 달에 110시간씩의 초과 근무를 하며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불명확한 지시를 하고서 내 마음을 읽어서 일해야 한다고 질책하거나 개인 SNS 관리까지 떠맡겼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문제의 주인공으로 지목된 이는 경북 영천시의회 하기태 의장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하 의장이 과거 또 다른 여성 간부에게 고성과 폭언을 해 정신과 치료에 이르게 하는 등 직원에 대한 갑질이 한두 번이 아니라며 의장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육급 나부랭이가 이런 식으로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여성 6급 계장으로서는 이제 조금 소화하기 어려운 그런 폭언 고성이 있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 의장은 차기 지방선거에서 시장 출마를 노리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하 의장이 현재 시장과 불필요한 대립각을 세우느라 공무원에 대해서도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공무원 노조에는 하 의장과 시의회의 비협조로 영천시 핵심 사업이나 업무가 줄줄이 늦어지거나 취소됐다는 제보가 잇따른 거로 알려졌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대중교통 요금 지원 조례조차 의회에 가로막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도 있게 논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인지는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삭감되거나 이렇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지금 사업 추진에서 많은 차질이. 하 의장은 업무가 많았던 점은 인정하지만 갑질이나 고의적인 시정 방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한테 다른 이야기도 했는 그런 자기들이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 보니 이런 불상사가 생겼는데. 해당 직원은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온 직후 보직 이동을 신청했고 지금은 장기 휴가 중인 거로 파악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가 오히려 권력을 휘두르고 공무원에게 횡포를 부리는 행태를 반복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스스로 훼손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네, 북극의 바다 얼음인 해빙이 오는 2030년대에는 완전히 소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존 예상보다 10년 정도 빨라진 겁니다. 보도에 김민경 기자입니다. 북극 바다 위에 떠 있는 얼음, 해빙입니다. 겨울이면 온 바다가 얼어붙고 여름엔 녹아 물에 둥둥 떠 있는 얼음 조각이 됩니다. 북극이 지구온난화 영향을 가장 크게 받으면서 매년 면적이 줄고 있는데 2040년 여름에는 얼음이 완전히 소멸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런데 해빙 소멸 시기가 10년이나 앞당겨진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끄는 국제연구팀이 1979년부터 2019년까지 관측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중 기후 모델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온실가스 영향이 예상보다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관측에서 나타난 북극 해빙 감소와 기후 모델에서 시뮬레이션한 해빙 감소를 비교해 본 결과 기후 모델들이 전체적으로 관측보다 약하게 해빙을 녹이는 것을 확인했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미래 전망 결과를 보정해 줬더니 실제로 해빙 소멸 시점이 기존 연구 결과보다 10년 정도 앞당겨졌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추세가 지금처럼 계속되면 2030년 9월에는 북극 해빙이 모두 사라진다는 겁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더라도 2050년 여름에는 북극 해빙이 소멸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IPCC 6차 보고서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북극 해빙이 소멸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과로 탄소 중립과 무관하게 북극 해빙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처음 제시된 겁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현재 목표보다 더 강하게 탄소 감축을 시행한다면 북극 해빙을 지킬 수 있을 것이란 메시지도 함께 전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최근호에 실렸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 광고에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는 문구를 사용해 논란을 빚었었던 시행사가 결국 사과했습니다. 더 팰리스 73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의도치 않았지만 신중하지 않은 표현으로 많은 분께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했다며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앞으로 표현의 모든 과정에서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시행사는 서울 서초구 반포 등에 오는 2027년 분양 예정인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 광고를 내면서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 라는 문구를 사용해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뉴욕시가 잇따라 발생하는 차량 도난 사건을 이유로 현대차와 기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뉴욕시는 맨해튼에 있는 미 연방법원에 낸 소송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도난당하기 쉬운 차량을 판매함으로써 일반 대중에게 피해를 주는 공공방해와 의무태만을 저질렀다며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보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 마요르카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 선수가 시즌을 마치고 팬들의 환영을 받으며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이강인은 다음 주 월요일 부산에서 소집되는 축구대표팀 훈련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올 시즌 6골과 도움 6개를 기록하며 유럽 빅리그 구단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강인은 7월 이적 시장에서 새로운 팀과 계약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클리스마노는 오는 16일 부산에서 페루와 20일 대전에서 엘살바도르와 평가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중국 대학 입학 시험에 역대로 가장 많은 약 1,300만 명이 응시했습니다. 올해 대졸자도 사상 최다인데 최악의 취업난에 졸업 뒤에도 아르바이트를 뛰거나 일자리를 찾아 농촌으로 가기 일수인 현실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9월에 첫 학기가 시작되는 중국은 보통 6월에 최장 나흘 동안 대입 시험을 치릅니다. 일상 회복 이후 처음 맞는 올해 시험엔 역대 최다인 1,291만 명이 응시했습니다. 750점 만점에 600점 이상 고득점을 해야 명문대 합격권. 인생의 희비가 달린 첫 관문입니다. 유독 좁아진 올해 대입 관문을 통과한 학생들을 기다리는 건 대폭 오른 등록금 고지서입니다. 재정난에 정부 보조금이 줄면서 최대 54%까지 등록금 인상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4년 동안 공부해도 또다시 취업의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지난 4월 처음으로 20%를 넘긴 청년 실업률, 고학력 배달원이나 노점상이 1군을 이룰 정도입니다. 这是中国人民大学硕士学位证书。这个是中华人民共和国法律职业资格证书。 여기에 더해 7월 전후론 역대 최다인 1,158만 명의 대졸자들이 취업시장에 쏟아져 나옵니다. 대학은 실적을 높이기 위해 졸업 예정자들에게 알바 수준의 임시직 취업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광둥성의 경우 오는 2025년 말까지 대졸자 30만 명을
농촌으로 보내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올해 도시 일자리 1,200만 개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상하탑 밖에서 기다리는 건 문화대혁명 때 농촌 하방운동을 떠올리게 만드는 현실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날이 조금 더 더워지겠습니다. 우선 서울 낮 기온이 26도로 수도권에서는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고 강릉 32도 등 다른 지역은 30도 안팎으로 크게 오르며 한여름처럼 더운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점차 하늘이 흐려지는 가운데 오후에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를 시작으로 밤사이 그 밖에 중부와 경북 북부, 호남에 비가 오겠고 수도권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중서부에 최고 50mm, 다른 지역은 5에서 20mm가 되겠고 충북과 경북에는 늦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와 소나기가 내리면서 돌풍과 벼락, 우박도 동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8도, 대전 18도, 광주 19도, 부산 19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6도, 대전 29도, 광주 28도, 대구 29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